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항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연준은 오늘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75%로 유지했습니다. 미 연준은 미국 경제가 견조한 속도로 확대되고 실업률은 어느 정도 안정된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유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사는 연준이 언제 다시 금리를 내릴 것인가인데 올해 두 차례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월 9일 끝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연장하지 않되 끝나는 시점은 한두 달 뒤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의 손질은 한두 달 내로 발표할 내용이 아니라며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부처가 동원돼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량주 단일 종목의 주가를 위아래 2배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혁은 금융위원장은 국내에서만 하고 있는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자본시장의 매력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단일 종목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난해 각각 47조 원과 4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두 회사는 대규모 특별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으로 보답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6만 원, SK하이닉스 주가는 150만 원까지 높여 잡고 있는데 고점 리스크는 없는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주주들에게도 선물을 흠뻑 안겼습니다. 삼성전자는 1조 3천억 원 규모의 4분기 결산 특별 배당을 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12조 2,4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두 회사를 내다 팔며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김창호 보스턴 컨설팅 그룹 MD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고요. 오늘 기업 설명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하고 똑같이 기업 실적 설명회를 했는데요. 놀랄만한 실적을 거뒀죠.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영업이익, 정말 경이롭습니다. 김창호 파트너님. 예상은 좀 했습니다만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게 두 가지가 좀 즐거웠죠. 네. 일단은 항상 2등이었던 하이닉스가 삼성에게 뭔가 영업이익액으로서 한번 이겼다라는 네. 입장에서 뭐 누구의 편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회사들의 움직임에 변화가 생기는구나라는 게 하나 좀 즐거운 충격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58%의 영업이익률이죠. 이게 뭐 메모리가 언제나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파운드리 TSMC나 가져갈 수 있는 영업이익률을 네. 한국 기업이 해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저는 즐겁게 봤습니다. 영업이익률을 TSMC를 앞선 거죠? 58%면. 네. 정말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참 낮다 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됐는데요. 특히 이 두 회사 실적을 보니까 뭐 4분기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이제 4분기 실적을 나눠서 이제 처음으로 발표한 거잖아요. SK하이닉스는 이제 뭐 통째로 반도체니까 나눠서 볼 때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잠정 실적 했을 때 일단 시장 예상치가 반도체만 빼면 15조 원에서 16조 원은 되겠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그렇게 좋을 만한 요인이 계절적으로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실적 보니까 16조 원도 조금 넘었더라고요. 사실은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제가 한 일주일 전에 50%는 넘을 텐데 50%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영업이익률이요? 58% 거의 60에 육박하는 거 나왔는데 근데 사실은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고 예상했던 건 작년 10월, 11월, 12월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격 효과가 확실하게 실적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고 있고 사실은
이제 찬물을 껴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네. 한 달 전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47%였습니다. 마이크론이. 네. 삼성전자는 부문 실적에 계산 안 해봤지만 한 30% 정도 아마 나오지 네. 않을까 싶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마이크론 PR 52를 받고 있거든요. 52.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도 있겠지만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마이크론의 재무제표는 달러로 돼 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원화로 되어 있다. 이 네. 차이가 굉장히 사실 크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58%인데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하면 30% 초중반 정도 나올 겁니다. 아. 근데 외국인들은 이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고 투자에 좀 전략을 세우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긴 했습니다. 그럼 좀 쉽게 설명하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영업이익률이 47%인데 PER이 좀 50배. 52가 예, 52. 우리 SK 하이닉스는 15 정도?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저평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저평가 받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58%가 사실은 환율 효과를 빼면 30%밖에 안 된다라는 영업이익률이요? 거죠. 예.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글로벌 투자자들은 분석 능력들이 있다 보니까 감안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리안 디스카운트 플러스 환율 효과를 빼고 우리 한번 맞짱 떼고 해보자, 계급장 떼고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한국 기업들은 보다 마이크론의 퍼포먼스가 훨씬 좋은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 수준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게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걸 반영한 건데 지금의 주가 수준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PER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뭐 정당하다고 지금 봐야 될 텐데 얼마나 더 가능성 있는지를 볼 때 그 PER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비교 분석해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판단? 마이크론과의 PR을 뭐 분석하는 거는 어차피 방금 박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앞으로의 펀더멘탈이 어떻게 갈 거냐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제 그 그레이스 루빈이라고 해서 이 CPU와 GPU를 섞어 놓은 NVL 72단짜리 이 서버 스택으로 이제 이런 걸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예. 거기가 이제 엔비디아 GPU가 72기가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레이스 CPU가 들어갈 때 여기는 또 LPDDR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72단짜리 렉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엄청나게 밀도를 높여서 얘를 깔아놓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 예. 그러면 여전히 HBM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72기가 들어가지만은 네. LPDDR도 엄청나게 CPU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폰 노이만 법칙에 의해서 늘어난다. 그러니까 예. 일단 하나의 지금 변화 방향이고 고밀도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예. 거기에 이제 추론이 조금 더 중심이 되면은 추론을 하기 위해서 체인 오브 토트라고 해서 뭔가 프롬프트를 계속 우리 예를 들면은 네. 그 제네AI 쓰면은 나오잖아요. 얘가 뭐 하고 있다가 네. 그 과정이 연산하는 GPU 과정 안에 다시 이제 HBM 혹은 D램이 이 안에서 뭐를 전에 기억했던 건지를 계속 피드를 줘야 돼요. 즉 추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위 GPU당에 들어가야 되는 메모리 양은 갈수록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향후 1년 동안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그 아키텍처 변화 예. 그리고 말씀드린 추론의 조금 더의 강화들에 의한 수요들로 메모리는 계속 수혜를 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가 좀 저희의 생각입니다. 메모리 수혜, 메모리의 수요가 늘어나는 게 지금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가서 이익이 늘어나는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HBM인데 올해는 그럴 테고 올해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주가는 좀 미리 봐야 되니까 이 메모리 수요 증가, 가격 상승 이런 게 언제까지 될 것인가? 27년 뭐 될까?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게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가봐야지 알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메모리 수요를 지금 사실상 하드 캐리하는 게 서버 쪽인 건 맞거든요. 서버에서 수요가 그래서 있고. 서버 쪽에서 그러니까 마진율도 높고 네. 물량도 그쪽이 정말 성장률이 가장 높은 상태라서 올 연말까지는 기존에 이미 빅테크 기업들이라든가 투자 계획에 서 있는 게 어느 정도 있으니까 예산이 확보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말까지 뭐 솔드아웃 됐다라는 거는 아마 많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서버 쪽이 여전히 올 연말까지는 하드 캐리하면서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네. 내년이 되게 됐을 때 과연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 올해 포함한 3년만큼의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들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는 게 예. AR란 말 붙여서 그렇지 그냥 데이터 센터 투자인 거예요. 근데 고성능 데이터 센터인 거죠. 네. 근데 데이터 센터 한 3년 정도 투자를 합니다. 3년 계획으로 3년. 굉장히 막 공격적으로 하는 게 그리고 어. 나서 한 3년에서 5년은 또 소강 상태예요. 예. 내년부터 소강 상태가 들어가는 시점이라서 어. 과연 AI라는 특수가 있긴 하지만 재정이라는 것도 한정이 있고 그다음에 퍼포먼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예. 투자금 회수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경영진들은. 네. 내년부터는 회수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돈을 못 버는 가운데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주가는 늘 선행이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오르는데 그래도 계속 더 목표 주가를 노리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다 쳐도 2027년은 어떨 것인가, 그때까지 생산 수요가 계속 늘 것인가를 투자자들은 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올해 영업이익 두 회사 지금 이번 4분기 작년과 발표한 기준으로 볼 때 올해 영업이익, 내년 이익 전망은 숫자는 좀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숫자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질 것 같아요. 2027년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뭐 마이크론도 올해에 일단 솔드아웃이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전체 시장 수요의 50%밖에 대응을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하이닉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장기 계약 상황들을 보면은 사실은 최소한 내년도까지는 이미 계약이 다 끝나 있다가 이제 한국 메모리 업체들의 그냥 공통적인 얘기거든요. 내년도 계약이 끝나 있다는 건 HBM을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건가요? D램과 D램을 HBM을 다 묶어서 다 지금 묶어서? 그 정도로 지금 수요가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건데, 물론 예전에 있었던 감산 사태와 공사 착공 지연 사태들이 이제 다 가져오긴 했지만 네.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고 네. 다만 이제 수익률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지금 삼성은 평택,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이제 용인,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하이닉스 내부의 빼배 증설 이런 것들이 투자비로 좀 반영이 돼요. 투자비로요? 네. 투자비로 반영이 되고 단기에 지금 최대한 공사들을 땡겨서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면 네. 당연히 캐펙스 투자가 어느 정도의 수익성에 대한 하락을 가져올 수는 있겠다인데 네. 이게 다시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장기 계약 2년이 묶여 있고 물론 아까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서버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전체 시장의 한 50% 되거든요. 예. 원래 과거에는 서버 데이터 센터가 30%였어요. 전체 반도체 수요에. 예. 한 2023년도만 해도 벌써 50%의 수요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PC, 모바일의 수요들이 뭐 조금 주춤하더라도 워낙 절반 이상의 대세가 지금 수익성을 견조하게 끌고 간다고 하면은 네. 수요발의 수익성 하락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공급 원가의 일시적 증가에 의한 하락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주가에 대해서 증권회사들이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더라고요. 뭐 삼성전자는 뭐 24만 원, 뭐 25만 원 얘기도 있고 SK 하이닉스는 뭐 140만 원, 150만 원까지 보는데 하루 지나면 뭐 무슨 잘 쓰고 막히는 중계 것 방송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아까 두 분은 이제 2027년까지는 좀 늘어날 것 같다 그러는데 그 이후 계속 좀 늘어날 거라는 너무 낙관적인 전망 아닙니까? 사실은 내년도 갑자기 확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올해가 정점일 가능성은 사실 높다고 저도 보고 있어서 올해가 정점이라는 게 어떤 영업이익 금액 총액이 내년에는 올해만큼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황까지는 아니겠지만 올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상대적인 기저효과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올해보다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가율에 마이너스가 간다는 것 자체가 충격으로 그게 다가올 수 중요한 있는 거죠. 거잖아요. 증가율이. 지금 우리가 주가 기대할 때는 그래도 한 3년, 5년은 우리가 뭐 슈퍼사이클 얘기도 많이 듣다 보니까 네. 한동안 이 성장세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투자에 들어가는 거라서 예. 사실은 내년이 되면은 이제 여전히 레벨은 좋지만 우리가 성장률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생각지 못했던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주가에 언제부터 반영될 건가는 사실은 정확히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네요. 메모리도 HBM처럼 이렇게 장기 공급이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네, 동일합니다. 요즘에 그 시장이 그러니까 그게 바뀐 스팟마켓이 있고 당연히 LTA 기반으로 가는 게 있어서 예. 과거보다는 LTA가 조금 더, 왜냐하면은 갈수록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이 너무 크잖아요. 네. 이게 물론 가격이 출렁이는 이유도 그런 데 있지만은 어찌됐든 다시 그냥 최종 엔드 유저들인 빅테크들과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러니까 특히나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내가 메모리가 없어서 GPU를 생산을 못하고 패키지를 못 만드니까 못 팔아라는 그 미실현 이익에 대한 이 아쉬움들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메모리들을 D램을 포함해서 공급 안정성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LTA를 많이 하려는 기조로는 가고 있죠. 지금 투자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수익이 최대로 나왔는데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외국인은 사실상 그 양사에 대해서 굉장히 상반된 지금 투자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어떡해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외국인이 가장 큰 매수 주체이고 삼성전자요? 하이닉스는 이미 거의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예, 그래서 매수 주체별 보면 커브가 이미 바닥으로 쫙 내려와 있는 상태여서 지금 외국인들이 두 회사를 물론 둘 다 실적 개선도 굉장히 네. 빠르고 예. 다 좋은 호재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기관하고 외국인은 좀 다른 상반된 모습을 그래요? 보여주고 있다라는 오. 것이 사실 뭐 정확한 원인은 뭐 제가 그걸 분석해 보진 않았지만 예. 어쨌든 뭔가 지금 외국인의 시야는 조금은 두 회사 다르게 보는 게 다르다. 아닐까 이런 생각이 SK 있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도. 근데 SK 하이닉스가 왜 그럴까? 사실은 나쁘다기보다는 이미 많이 올랐다는 생각에서 그럴 수도 있고 예. 삼성전자는 그래도 그동안 소외됐던 어. 거에 비해서 아직은 좀 갈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따지기에는 지금 삼성전자 PER이 더 높거든요. PER 이? 하이닉스보다도. 예. 근데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올해 이익의 증가폭은 또 삼성전자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서 네. 사실은 굉장히 그걸 분석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갈릴 수밖에 없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서로 상반된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 아직 있긴 그래요? 합니다. 이런 시각들은 어떠세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조금 더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매도를 타이밍을 잘 잡는 걸 중시하는 스타일이고 정보? 기관들은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성에 대한 추구가 더 높잖아요. 다운사이드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 효과도 있고 기저 효과라는 게 어쨌든 어느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좀 더 삼성전자. 있으니 기관 쪽에서는 조금 더 선호를 할 수 있고 예. 외인들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 단일 종목이 조금 더 투자하기는 좋게 보일 거고 지금이 이제 이익 실현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게 됐지 않았을까? 외국인들은? 네, 그렇죠. 그럼 외국인들을 좀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 개인들은 어떤 안목으로 두 종목을 만약에 고를 때 변수, 기준 뭐 어떤 걸 좀 보고 순매수, 순매도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늘 제가 질문 받으면 이거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면 비슷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네. 일단 전체 영업이익 규모와 영업이익률은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저효과 말씀하셨지만 바닥에서 올라가기 시작한 삼성전자 아직도 갈 길이 많다라는 거 실적 기저 예. 이런 기대감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큰 편이라서 그러면 삼전을 사야 되나라고 결론이 될 것 같은데 네. 이미 사실은 PER을 보면은 선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 대부분 그런 삼성전자 건 실적 개선에 대한 거. 예. 이렇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얘가 그래도 수익률을 더 우리가 확실하게 갈 수 있어라 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저도 제가 투자자라도 예. 좀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갈등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다 듣고 나면 답을 알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SK 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전사 영업이익을 지난해 넘어섰다는 게 상당히 상징적인 이제 정밀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HBM의 주도권에서 SK 하이닉스가 훨씬 앞서가기 때문인데 이제 남은 게 HBM4 6세대 전략이라면서요. 이 부분 둘 다 양산을 준비하고 뭔가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기를 희망하면서 지금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뭐 SK 하이닉스가 질주를 계속할지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회복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실적 발표에서도 조금씩 언급들이 있었는데 네. 그냥 이거는 뉘앙스의 차이를 읽어보면은 하이닉스는 자신감은 조금 더 있어 보인다. 자신감. 그러니까 네. 강조했던 포인트들을 보면은 삼성은 이전에 이제 언론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게 우리가 제일 빠르다, 빨리 대응하고 있다, 먼저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우리는 품질과 이런 것에 신뢰를 받고 엔비디아랑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삼성전자는 예.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그렇고요. 예, 예.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마이크론이 과거에 그 실적이 별로 안 좋았을 때 아주 옛날 시절에 돌아와 보면은 네. 항상 발표를 할 때 우리가 개발을 먼저 다 했습니다라고 자꾸 발표를 해요. 마이크론이. 예. 네. 그러니까 개발이 완료를 발표를 한다는 거는 퀄리티와 관계없이 먼저 들어갔다라는 거고 내가 많은 물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라고 좀 약간 네. 보이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삼성이 반대였어요. 삼성은 개발 완료를 먼저 얘기 안 하고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가 개발 발표를 먼저 한 다음에 삼성은 갑자기 땅 우리는 이미 양산에 들어갔지요라고 네.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 상황이 좀 바뀌어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러니 약간 삼성의 입장에서는 좀 불안감과 빨리 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이 조바심이 좀 있는 상태. 예. 반면에 하이닉스는 이미 내가 뭐 선두 주자의 선두 자리에 주자고. 있었으니 조금 더 여유 있게 얘기하는 건 아닐까 정도의 상황이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돌아와 보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양사를 최대한 나눠 써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일 거기 때문에 그냥 대세로 보면 하이닉스는 과거 대비 물량이 조금 내려갈 가능성, 삼성은 과거보다 올라갈 가능성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시장 점유율 현재 HBM 시장 점유율 차이는 좀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확실히 앞서 있는 거죠. 뭐 사실은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게 이제
벌써 한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 마이크론보다도 뒤져 있다라는 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접했던 데이터였거든요. 네. 17%, 16% 정도. 하이닉스는 60%가 넘었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비슷한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음. 지금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는 가장 큰 고객이라서 네. 엔비디아의 물량을 누가 얼만큼 가져가냐 관건인데 네. 하이닉스가 사실은 기존에 잘 납품을 하고 있나 특별한 문제가 없나 갑자기 물량 확 줄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 총량이 늘다 보니까 그 양의 부분들을 삼성전자로 채워가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양사가 어느 정도 좀 물량들이 있어야 가격을 좀 경쟁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엔비디아가 중시하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가 강조하는 거는 원B 대신 원C 제품을 탑재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조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원비 속도가 대신 좀 더 빠를 거고 원C? 예, 원C. 왜냐하면은 DRAM을 좀 더 한 세대 앞선 거로 HDM4를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잘만 나온다면 속도도 좀 더 빠를 거고 전력 소모도 좀 더 낮아지는 건 맞는데 네. 삼성전자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수율이 양사가 비슷하다면 엔비디아가 유리한 구도로 갈 것 같고요. 네. 근데 엔비디아는 삼성전자한테 유리한 구도로 갈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 엔비디아는 과거부터 항상 수율을 중시했기 때문에 만약 퍼포먼스가 삼성전께 좀 좋더라도 수율이 하이닉스랑 5%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 삼성 거를 대량으로 물량을 늘리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점을 보면은 무조건 하이닉스가 이길 가능성이 너무 큰 게임이긴 해요. 왜냐하면 원비가 훨씬 더 수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시작부터 7, 80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예. 짧게 거. 원비 네. 원C 차이를 좀 우리 원비 시청자 나노가 이번에 나온 작년에 나온 세대 제품이고 올해 세대에 나온 제품이 원C 나노 아, 제품이니까 예, 좀 그렇군요. 더 10나노대 초반대 11나노 정도가 이제 원C고 12나노 정도가 원B일 텐데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 HBM 만들기 위해서 D램을 10개를 쌓는다고 가정하고 얘가 99%의 수율로 10개를 쌓을 때 99에 10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한 80%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반면에 원C를 삼성이 이번에 새로 만들었지만 첫 해부터 수율 99%는 나오기 어려울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90%만 된다고 쳤을 때 90 곱하기 10승을 해보시면은 네. 이거는 거의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HBM 하나가 50% 수율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조립 수율을 빼놓고도.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게임 자체가 원비가 당연히 이기는 게임일 텐데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래도 원C로의 성능이 조금 더 좋은 삼성을 얼마나 더 가중점을 줄 거냐가 이제 달려 있는 문제겠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어느 회사가 더 SK하이닉스가 더 빨리 앞에 갈지, 삼성이 주도권을 다시 회복할지인데 그러려면 이제 뭔가 생산량을 늘려가고 캐파를 늘려가는 모습을 봐야 될 텐데 ASML 네덜란드 회사 그 장비 파는 회사 그 실적 발표할 때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기계 설비를 많이 수요를 발주할 거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지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나요, 두 회사가 지금? 사실은 지난 한 2년 동안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안 한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평택 P5도 다시 재개를 시작했고 하이닉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용인 산단 같은 경우를 그렇다 보면 당연히 EUV 장비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장비. ASML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장비 업체들한테 좀 훈풍이 돌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HBM의 경쟁률은 사실은 잘 정리해 주셨지만 지금 수율이라는 부분이 엔비디아 입장에서 굉장히 미묘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만 나와주면 삼성전자의 그 비중을 일정 이상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게 엔비디아 입장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이닉스한테 네. 계속 끌려다녀야 되는 그렇지. 상황이다 너무 의존도가 보니까 높으면 안 좋을 슈퍼 거니까. 의뢰 하이닉스에 휘달리지 않으려면 예. 삼성전자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어서 지렛대로 삼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뚜껑 열어보지 않았으니 양사의 HBM4의 수율이 누가 얼마큼 나오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 예, 언제쯤 알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아직 그 양산품이 엔비디아 제품에 탑재가 안 됐으니까 아직이요? 네. 빠르면 하반기, 올해 하반기 정도로 생각하는데 베라 루빈이 아마 첫 번째 될 것 같은데 그때쯤 돼 봤을 때 엔비디아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조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미래 주가를 보려고 해도 젠슨왕 입을 꼭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뭐 어쨌든 근데 생산량 관점에서 질문을 하시면은 그냥 어느 회사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예. 본인들이 갖고 있던 그 팹 확장 계획이 네. 한 5년 이상을 지금 땡겨서 가져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 5년 이상 당겨서. 예, 원래는 이 정도 캐파가 됐을 때 증설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걸 5년을 땡긴다는 얘기거든요. 네. 감산 사태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대응하겠다 그런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고객들이 삼성하이닉스에 가서 빨리 이거를 물량을 달라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예. 그냥 아예 뭐 예를 들면은 CES나 이런 데 가서 그냥
삼성 하이닉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물량 좀 달라고. 물량 달라고. 예. 그래서 만났던 게 옛날에는 구매 담당들이 와가지고 미팅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C레벨들이 와가지고 미팅을 하자고 최고 하는 경력들이. 정도로 네. 우리나라 메모리 위상이 그렇게 커졌다. 이 상황이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 반도체 두 메모리의 최강자 둘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게 아까 이제 이주환 박사께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투자 늘리고 공장을 개발을 하면 소부장들의 관심이 좀 많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얘기했는데 잠깐 그 소부장들 어떤 게 좀 주목을 좀 할 만한 데가 있는지 이런 데 투자하는 게 더 뭔가 상승률이 더 높을 수 있나요? 근데 사실은 이제 방송에서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미 사실은 그런 회사들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까? 네. 왜냐하면 최근에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장비 투자, 그러니까 장비가 사실은 이제 설비 투자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장비 투자의 트렌드를 보면은 장비 예를 들어서 뭐 100만큼이 전 세계 장비 시장이라고 하면 예. 전공정이 한 90%예요. 볼륨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웨이퍼 단에서 이제 공정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깎아내고 증차하고. 그런데 이제 규모는 작지만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전공정 성장률이 뭐 연간 한 5%, 6%라고 하면 네. 테스트나 패키지는 15%막 17%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3배 이상. 훨씬 높네요. 그 얘기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놓고 보면은 볼륨은 클지 모르지만 성장성으로 보면 후공정 쪽에 포커스가 돼 있다는 얘기고 테스트하고. HBM의 등장이 그걸 좀 더 가속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보면은 지금도 HBM4로 가면서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1C로 안 가고 그냥 1B로 가겠다는 얘기는 칩 자체의 성능보다는 패키지 쪽에 좀 더 공을 들이겠다는 얘기라서 패키지로 풀세트를 했을 때 최종에서 성능이 더 잘 나오면 되는 것 아니냐? 칩 자체 하나의 단일 성능보다는 네. 이런 쪽으로 근데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칩 메이커들 관심적이 좀 많이 가고 있어서 투자가 똑같이 는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쪽에 더 수혜가 클 거라고 생각하면은 전공정보다는 패키지 테스트 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패키징, 테스트. 그게 이제 후공정의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 국내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죠. 국내에도 있죠. 규모로 보면 국내는 아직 탑 레벨은 없긴 하지만, 근데 뭐 사실은 대부분 대만, 중국, 미국 업체들이 한때 가긴 합니다. 물량들이 후공정에서? 대부분은. 하지만 국내도 있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도 있고요. 그 하나 예, 포인트는 이제 아시겠지만 하나세미텍과 그다음에 그 한미 반도체와의 약간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한화 세미테크 한미반도체 그랬었죠. 예, 네. 그래서 뭐 특허권에 대한 갈등 이게 결국은 HBM의 패키지에 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요소였고. 네. 근데 어찌됐든 그 IDM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좀 벤더 이렇게 한국계 둘만 보고 있는 게 맞는가. 그래서 좀 새롭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 이제 ASMPT 같이 좀 글로벌 기업 중에서 네. 이쪽을 좀 해볼 만한 회사들을 좀 찾고 있다는 소문도 좀 있으니까 네. 이런 쪽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정도가 저의 그냥 추천입니다. 아, 그리고 뭐 대만, 미국 기업들 좀 봐야 됩니까? 중국, ASMT는 싱가포르 기업이고요. 싱가포르. 이미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랙 레코드도 있는 회사인 거죠. 아, 그래요. 본사는 홍콩으로 아마 알고는 있습니다. 홍콩. 예, 싱가포르와 그 오퍼레이션은 싱가포르에서 하고 네. 원래는 네덜란드계에서 네, 와서 맞죠. 자회사로 이기 시작된 겁니다. ASML 법인을 독립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한화세미테크라든지 뭐 한미반도체만 의존할 수는 없고 다른 데를 좀 찾아야 되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서 그래요? 국내 두 회사에 비하면 이제 물량이 좀 많지는 않죠 아직까지. 그러네요.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기업 설명회를 하면서 미국의 AI 관련 투자를 전담할 법인을 설립하겠다. 뭐 이건 혹시 무슨 의미가 좀 있을까요, 이주환 박사님? SK 하이닉스? 저는 그 뉴스를 듣고 네. 뭐 이렇게 제작진에서 좀 미리 코멘트를 좀 얘기를 해서 이거는 공장을 짓는 것보다 훨씬 잘한 결정이다라고 코멘트를 왜요? 했거든요. 일단 미국에 일단 반도체 공장 짓는 자체는 메리트가 크지 않고 지어서 흑자를 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사실 안 현실이다 지으면 트럼프 보니까. 대통령이 워낙 저기 하니까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미국 쪽에 우리는 공급망에 기여를 하고 투자를 한다라는 액션을 보일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공장을 짓는 거는 사실은 리스크도 크고 그 막강한 TSMC조차도 미국 공장은 흑자 내기가 쉽지가 않은 정도의 원가 구조를 갖고 있어서 예. 지금 원래 계획을 조금씩 지연시키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계속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 패키지 외에는 공격적인 미국 진출을 안 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뭔가 나는 큰 돈을 써가지고 미국 AI 공급망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는 줄 수 있으면서 사실 투자 회사라는 얘기는 스타트업들을 인수하고 뭐 어떤 그걸 키워가는 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직접 네. 공장을 인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런 면에서 어떤 SK그룹 전체의 포트폴리오하고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파트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리해서 우리 김창욱 파트너께서 자 이런 관점을 보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이겠죠. 네. 그래서 추론 중심으로 가면은 이게 GPU 하나의 HBM이 지금 6개 달라붙는 현곡 안에서 엄청나게 수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네. 그게 구글의 TPU가 아무리 많이 쓰인다고 할지라도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가 그냥 예전에는 서플라이였지만 앞으로는 그냥 같이 커지는 현곡 그러면은 지금의 일단 단기적으로는 캐파가 모자라니까 수익성이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뒤로 가더라도 캐파가 확보가 되더라도 여전히 수요는 계속 크게 증가를 하니까 지금처럼 거대한 영업이익률 증가는 아니겠지만 네. 과거처럼 엄청난 다운턴이 와서 사이클을 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클루가 없는 상황. 닷컴 버블조차도 이제 죄송합니다. 그 AI DC 버블에 대한 얘기도 많이 가라앉은 이유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은 하이퍼스케일러 넷이서 뭐 네. 500빌리언 달러씩 매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의 메모리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좋게 보고 있는 게 맞겠다. 투자를 하실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분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김창욱 보스턴 컨설팅 그룹 MD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작년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심 내 접근성이 뛰어난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서 총 6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나온 부동산 대책, 집값 안정에 기여할지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 나온다 하다가 해를 넘기고 이달도 넘기는 거 했는데 발표를 했네요. 오늘 6만 호 좀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이 핵심 내용은 네. 항상 지적을 받았던 게 뭐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항상 외곽 지역에 공급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뭐 발표들을 갖고 또 네. 이제 실망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핵심 내용을 보면은 도심안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신호를 네.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 내에 있는 가용 부지를 총동원을 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요. 2027년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27년.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주택 공급에 대한 그 속도도 가시화에 있는 것들을 내놓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물량 자체는 총 6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 서울에서는 3만 2천 호 정도 네. 그리고 경기에서 한 2만 8천 호 정도 공급을 하고 이 내용을 결국 살펴보면은 도심안에 공급을 하는 거니까 직주 근접형 도심 공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주 근접형 사실 많은 국민들이 원했던 게 이것이고 또 하나 원했던 게 좀 빨리 하길 바라는데 이건 빨리는 바로 당길 수는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시작될지 지역별로 눈길을 끄는 지역별로 이제 발표된 해당 지역의 규모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어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어딜까요?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서울의 중심 중에서도 가장 뭐 핵심이라고 보면 그 용산인데 용산. 예, 용산에 있는 공급을 가장 그 관심 있게 늘 보셨고 얼마나 물량들이 나오냐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 예. 여기에서 이제 기존에 한 6천 가구 정도가 됐던 그 물량이 한 1만 가구로 늘어지고요. 그리고 네. 캠프
캠프킹 부지라고 예. 이 삼각지에서 남영역 올라가는 위치 있거든요. 삼각지에서 남영으로 올라가는데 예, 그곳에 이제 물량이 기존에 1,400가구였는데 지금 한 2,500가구 정도로 물량이 상당 부분 한 1,000가구 이상 늘어났겠죠. 예. 그래서 용산 일대만 약 한 12,000가구 정도가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 서울의 주택 가격하고 가장 뜨겁게 화두를 가져왔던 곳이 예. 이제 과천 지역인데 과천. 예, 네. 과천에서도 물량들이 한 10,000가구 가까이 되는 한 9,800가구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과천에 있는 경마장 부지 그리고 경마장. 예, 네. 그다음 방첩 사령부 부지 여기가 이제 주암동에 위치를 했거든요. 예. 상당히 인접한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총 2개 부지를 뭐 이전을 해서 한 9,800가구 정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과천 일대와 함께 뭐 성남이라든지 뭐 네. 이런 지역들도 주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마장 그 과천 경마장 주변에 빈 땅들이 조금 많이 있죠, 거기가? 그렇죠. 과천 일대가 서울하고 인접하면서도 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이 많았었는데 예. 그동안 과천에 계신 시민들이 뭐 항상 뭐 반대도 좀 많았었고 네. 거기에 이제 녹지 공간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많았기 때문에 항상 부딪혔던 곳들인데 예. 어떻게 난관을 해결을 할지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주택 공급 확대가 발표될 때마다 전반적으로 전체는 공급 확대를 원하는데 자기 동네에서 더 늘리는 것도 싫어한단 말이죠. 자기 동네는 좀 녹지를 좀 더 확보하고 싶어 하니까 이게 이제 주민들 간에 약간의 이제 이중적인 생각인데 지금 용산 국제무지가 원래 서울시가 6천 가구를 생각했잖아요. 네. 이렇게 10,000가구로 늘리면 용산 국제무지구 전체적인 구도에 조금 무슨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차질이 충분히 생길 수 있죠. 네. 특히나 이 용산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이유 자체가 예. 강남하고 용산을 비교했을 때 용산 같은 경우는 강남의 산업체의 3분의 1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럼 결국 그곳에 일자리가 좀 부족한 거고 그렇죠. 특히나 이 도심 그러니까 뭐 광화문 일대라든지 중구 일대에 있는 고밀 관련된 그 산업체들도 규모가 한 20% 정도 줄었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강북의 양질의 뭐 주택도 중요하겠지만 양질의 산업체들 그렇죠. 그리고 업무 시설 같은 거 예, 그런 기업들이 것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예. 주택으로 하게 된다라면 결국 그 업무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예. 주택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것들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예. 주택이 늘어나게 된다면 관련된 뭐 기반 시설이라든지 예. 뭐 혼잡도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향후에 그런 계획들에 대한 맞춰서 주변에 있는 뭐 향후에 그 계획들이나 이런 네. 것들이 손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일단 발표는 했지만 네. 이 발표가 실질적으로 진행까지 이어지냐라는 거는 뭐 이제 지자체하고는 상당 부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도 처음에 6,000호로 한 다음에 이렇게 정부가 자꾸 중앙정부 늘리라고 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조금 굉장히 소극적이었잖아요. 네. 그만큼 본인의 다 계획이 있는데 이걸 갑자기 바꿔버리니까 뭐 용적률만 높이면 이렇게 금방 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지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용적률을 올린다라는 거는 결국 거기에 수용되는 주거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 주거 수요에 맞춰서 이제 뭐 교통 계획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도로라든지 여건 뭐 이런 것들을 다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기서 이제 물량 자체를 뭐 4,000가구 늘린다라고 해가지고 뭐 한 4,000가구 정도만 늘어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모든 계획이라는 게 특히나 용산에 있는 국제업무지구는 예. 막상 이제 펜스는 쳐져 있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계획에 맞춰가지고. 저 공사를 하고 있다. 네, 전반적인 그런 이미, 뭐 예. 조성들도 하고 있고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리턴을 해서 다시 또 출발하게 된다면 그 계획의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목표했던 그 시점에 착공에 맞춰서 하는 것들도 상당 부분 지연의 요소도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특히나 이 용산 같은 경우 예전에 큰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네. 한번 엎어졌죠. 예, 속된 말로 그 엎어진 네, 경험들이 있기 무산됐었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잃어버린 시간을 또 네. 추가로 또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계획대로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용산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곳이 노원구 태릉골프장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도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하려다가 뭐 아주 주민들과 반대가 심해서 무산됐는데 이번에 6,800가구를 짓겠다 그러네요.
뭐 어떻습니까? 이건 또 이게 반대가 적지 않을 텐데 설득이 될까요? 그 반대가 굉장히 심했죠. 예.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강남하고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곳에는 뭐 녹지라든지 업무 시설을 굉장히 희망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거는 너무 과밀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집을 더 짓는다라고 하면은 반대가 많을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 반대를 넘어선다라고 해도 한때 종묘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태릉시시 주변에 보면은 네. 태릉하고 강릉이라는 이런 또 문화재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이 문화재를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것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보면 저밀로 개발을 한다라는 건데 저밀로 개발하면은 아무래도 주택에 대한 그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 태릉시시가 다시 한번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그리고 목소리를 과연 돌파를 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그 돌파 이후에 종묘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와 태릉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묘는 지금 정부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개발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거꾸로 이건 또 지금 개발을 해야 되니까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계획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그쪽 주민들은 골프장이 있는 게 훨씬 보기 좋고 완전 편하다고 생각할 텐데 교통도 아주 걱정 아닐까요? 교통 인프라? 당연하죠. 거기에 이제 6,800가구 정도가 들어가게 된다면 상당히 뭐 대규모 보통 우리가 한 2에서 한 3,000가구 정도 보면 대단지로 보는데 그런 예. 대단지 아파트가 2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예. 거기에 교통 체증 그리고 특히나 관련된 그 동부간선도라든지 뭐 내부 순환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체증이 굉장히 심한데 앞으로의 그 체증은 굉장히 좀 문제로 지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이제 또 맞춰서 하려면 또 다른 또 예산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주거 공급만으로 해결하는 것들은 오히려 이 노원 일대에 계신 분들에게 좀 하나의 뭐 네.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보는 거죠. 그러네요. 정부도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관심이 공공청사 개발인데 예전에 정부가 이제 주민센터를 재건축해서 공급할 때 강동 천호 행복주택인가요? 좀 자그맣게 제가 좀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뭐 그렇게 조그맣게 지은다 그러면 소형 평형이면 서로 좋아하지 않을 텐데 어떨까요? 지금 문제가 36제곱미터인데요. 그때 당시 그 면적 자체가 그러니까 국민 평형이라고 불리우는 게 84제곱미터예요. 네. 그거의 뭐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정도니까 과연 국민들이 또는 이 수요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간이냐라고 보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주택의 공급이 양적 공급보다는 질적 공급을 좀 더 희망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럼 과연 이 36제곱미터라는 면적 자체가 질적 공급이냐라고 본다라면 굉장히 좀 벗어난 수준의 면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택이라는 상품 자체가 소위 상급지로의 이동, 또 면적을 넓혀가면서 이동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런 면적에서 과연 나중에 59제곱이나 84제곱미터까지도 이동을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뭐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택 공급을 할 때 59제곱미터를 중심으로 해서 네. 평면 구성이라든지 이런 설계가 안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단순히 아주 뭐 1인 가구 중심의 그 수요들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공급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제 관심은 언제쯤 착공이 되고 언제쯤 입주가 될까. 물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지만 오늘 발표한 여러 지역에 전체적으로 6만 호인데 그나마 좀 빨리 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이건 정말 어려울 거다. 이쪽은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좀 혹시 그런 데가 좀 차별적으로 나타납니까? 그나마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곳이 성수동에 위치한 기마대 부지 같은 경우는 네. 뭐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노후된 청사들은 뭐 몇몇 곳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전이 완료됐거나 또 면적이 적으면 적을수록 아무래도 이전하는데 좀 쉬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주택 가구 수가 좀 적은 곳들은 충분히 그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다만 이제 선호도가 높은 뭐 지역과 또 대규모 물량들이 나오는 곳들 이런 곳들은 속도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앵커께서도 지적을 한 것처럼 이 용산이라는 곳은 아마 주택 공급에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용산. 네. 근데 가장 충돌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곳도 이곳이에요. 예. 예. 그러면 결국은 이 용산에 있는 국제업무지구가 이 가구 수를 돌파하고 예. 지자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지겠냐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그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 번 그 고비였었던 그 네. 태능 CC 같은 경우도 뭐 문화재 뭐 이 이슈가 네. 최근 주택 개발과 공급 사이에서는 큰 화두고 한때 이곳에서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문화재 청장도 나왔었고 뭐 예. 장관까지도 나와가지고 뭐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치화된 부분이 이 문화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용산하고 이 태능 CC 같은 경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거기에 이제 과천이라는 지역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인데 이것도 좀 충돌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결국은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가장 공급이 되기에 속도를 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또 거기에 이제 국유지를 매각한다든지 용도를 변경하는 거는 결국은 국회법을 또 개정을 한다든지 아, 법을 고쳐야 될 것도 있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지자체에 대한 그 조례 개정도 아.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예. 것들을 또 시점을 보고 난다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그 착공 시기를 맞추는 거는 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오늘 이제 발표하면서 오늘 발표한 구역에 대해서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했나요? 한다 그랬나요? 그런데 지금 서울과 경기 전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추가되는 지정할 곳이 좀 있는 건가요? 뭐 몇몇 곳들이 눈에 보이긴 했는데요. 뭐 예. 남양주에 있는 군부대 일대라든지 또는 고양시의 그 국방부 자리인가요? 뭐 그 지역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수원이라든지 안양 뭐 몇몇 곳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런 지정은 하긴 하는데 원래는 사실 이런 개발 계획에 맞춰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는 건데 예. 지금은 주택 가격이 과열되는 지역에 그 네, 규제를 한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보는 시각들도 좀 다양한 그 시각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자, 이번 대책 이제 실행에 달려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믿음을 줬지만 우리 국민들까지 과연 믿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십니까? 집값 안정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런 발표가 있었던 이유는 작년에 8.48% 정도가 그 주택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의 수준으로 가격들이 올라갔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네. 거래된 것들을 보니까 작년에 서울시 보면은 네. 월세가 38만 건 정도가 거래됐고요. 예. 전세가 한 25만 건 정도 됐어요. 그리고 매매가 12만 건 정도 됐는데 매매를 제외하고도 네. 약 한 60만 건 정도가 전월세 시장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60만 건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은 결국 주택을 매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 한 10분의 1 수요 대비했을 때 공급 물량이 60만 건이 서울 안에서도 전월세로 네. 이동을 하고 거래를 하는데 6만 건이라는 건 굉장히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네. 경기도 같은 경우도 매매를 포함해서 한 67만 건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대기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청사진만 제시한 주택 공급으로는 주택 가격 안정에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규 공급에 대한 그 힘을 너무 들이는 거 아닌가. 오히려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을 좀 늘릴 필요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뭐 양도세 네. 중과 유예에 대한 그 폐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오히려 주택시장의 과열로도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경이롭습니다. 주가 상승도 현기증이 날 정도였죠. 그런데도 증권사들은 두 회사의 목표 주가를 한 계단 한 계단 높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4~25만 원, SK하이닉스는 140~5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높였죠.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하면 주가 낙관론 펼칠만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이익이 올해는 당연히 급증하겠지만 2027년 어떨지, 더 나아가 2028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